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늘 FIFA 랭킹 12위의 강호 콜롬비아와의 평가전에서 손흥민과 이재성의 득점을 앞세워 2대1로 승리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외국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하원 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의 한남 체인과 시온마켓 몰 주차장에서 한인 여성들을 상대로 한 핸드백 날치기 강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5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대학 입시 부정비리 스캔들에 연루된 학교들 중에 예일대가 최초로 관련 학생의 입학을 취소시키는 강경 조치를 취했습니다. 라스베가스 방문객 수가 감소하면서 주차비를 받지 않는 호텔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주차비를 받지 않던 윈 호텔에 이어 코스모폴리탄 호텔도 최근 주차비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대한항공 경영권 수성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189명이 숨진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항공기 보잉 737 맥스의 추락사고 당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비행을 해보니 사고 원인 중에 하나로 추정되는 실속 방지 시스템 오작동 시에 조종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40초도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내정하기 8일 전 경찰이 성범죄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청와대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이 같은 보고를 받고도 왜 임명을 강행했는지 그 이유가 주목됩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성형외과에서 마약류 관리 대장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 직원들이 수량이 맞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카톡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회계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가 주식 거래가 중지되는 등 곤욕을 치르고 결국 장부를 급히 고쳐서 감사를 통과했지만 오늘 주가가 15%나 폭락했습니다. 일본 문부성이 내년 새학기부터 사용하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싣도록 했습니다. 이제 2-3년 뒤면 일본 내 초, 중, 고 모든 교과서에서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보복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던 시리아의 군사 요충지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다시 불붙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기선입니다. 2019년 3월 26일 화요일 위코리아 뉴스쇼입니다. 네, 환호성이 들리시죠? 한국과 콜롬비아가 오늘 아침에 경기를 가졌습니다. 결과는 2대1로 한국의 승리인데요. 오늘 아침 콜롬비아 현지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주요 뉴스로 이 소식을 승전보로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러시아 월드컵 이후 처음으로 A매치에서 골맛을 봤습니다. 콜롬비아와 평가전에서 강력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Se salvó Corea. En los últimos 5 minutos, las dos más. Colombia, Colombia, Colombia.
네, 콜롬비아에서도 이 오늘 경기 소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도했습니다. 자, 오늘 캡틴 손흥민 선수가 A매치 9경기 만에 골맛을 보고 또 이재성 선수가 추가골을 넣은 한국 축구대표팀이 남미의 강적 이 콜롬비아를 제압했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오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FIFA 랭킹 12위의 강호 콜롬비아와의 평가전에서 손흥민과 이재성의 릴레이 득점을 앞세워서 2대1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22일 볼리비아와의 평가전 1대0 승리에 이어서 콜롬비아까지 제치고 3월 이번 달 A매치 2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이로써 태국 전사들은 이란 대표팀의 감독을 맡으면서 1무 4패를 한국이 당했던 이번 콜롬비아 대표팀의 감독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과의 이 무승 악연도 끊어냈습니다. 이번에 콜롬비아 대표팀을 맡은 케이로스 감독이 이란 대표팀의 감독을 맡았던 당시 한국은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1무 4연패를 당했었는데 이번에 그가 콜롬비아로 자리를 옮긴 후에 카를로스 감독을 상대로 역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한국은 콜롬비아와의 역대 전적을 상대가 상당히 강호임에도 불구하고 4승 2무 1패로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 9경기 만에 A매치에서 골을 성공시키고 이재성 선수의 중거리포는 그야말로 정광석과 같았다라는 평가를 현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Va recuperando otra vez Colombia, rapidito intentaba Villa, ahora va recuperando la zona abierta para manga derecha, Lee Chung-yong va a levantar el servicio, Lee la pide Son Lee para el remate, el arquero que vuela adentro. ¡Gol de Corea! Lee Jae-sung. 네, 코리아의 리재성이라고 콜롬비아에서도 소개합니다. 리재성 선수의 중거리 슛은 상당히 먼 거리에서 쏜 그야말로 전광석과 같은 중거리 슛이었는데 골키퍼가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구석으로 가면서 빨려 들어가는 멋진 골이었습니다. 현지 콜롬비아 중계진들도 코리아의 리재성이 멋진 골을 성공시켰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대학 입시 부정 비리 스캔들에 연루된 학교들 중에 예일대가 최초로 관련 학생의 입학을 취소시키는 강경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한 학부모는 오렌지 카운티 뉴포트 비치의 대입 컨설팅 회사 엣지 컬리지 앤 커리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윌리엄 릭 싱어에게 120만 달러를 지불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자녀가 남가주의 한 축구팀의 주장으로 활동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지원서를 예일대에 제출했습니다. 예일대는 해당 학생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싱어가 해당 학생의 사진을 위조할 때 아시안 여학생 사진을 요구했고 또 중국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한 경력 등을 조작한 것으로 미루어 중국계 여학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마리화나 합법화가 이루어진 뒤에 새로운 트렌드로 이 마리화나를 찾는 노년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KTLA 방송은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 또는 백발의 노인들이 마리화나를 수면제 또는 진통제 대체제로 찾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마리화나가 함유된 초콜릿, 캔디 등의 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마리화나를 찾는 노년층은 은퇴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마리화나를 정기적으로 구입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 모임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KTLA는 지팡이 또는 노인용 보행기를 사용하는 7, 80대 노인들이 마을 인근의 버스를 타고 마리화나 판매점으로 이동해 점심과 게임 등을 즐기다가 한 달 단위로 사용할 마리화나 식품을 구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척추 협착증을 앓고 있어서 2년 전부터 이 모임을 찾았다는 76세의 은퇴자 론 아키는 주기적으로 마리화나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 바와 캔디 등을 구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구매자 아델 프라셀라는 고통은 심하지만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의 복용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대체제로 이 마리화나 캔디를 구입한다고 이 KTLA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베이비부머 세대인 르네 리는 몇 차례의 시술을 받은 후에 병원에서 진단받은 진통제 복용을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어 의료용 마리화나를 복용하기 시작했고 고통 완화에 훨씬 더 큰 효과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많은 관련 사업 종사자들은 이 마리화나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자층이 베이비 부머 세대 또는 그 이상의 노년층이라며 이들은 주로 고령화로 인한 질병의 고통과 불면증을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교통위원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 운전면허 상호 인정 법안 AB 2269가 통과됐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 하원교통위원회는 세크라멘토 주청사에서 공청회를 열고 외국 운전면허 상호 인정 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법이 5월 하원 세출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 첫 관문인 캘리포니아주 하원 전체 회의 표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 심의 의결을 거쳐서 주지사 서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셰런 커크 실바 하원의원과 앤서니 포텐티노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주 의회 통과를 기대했습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운전면허 상호 인정 자격 대상은 DMV에서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됩니다. 우선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교통법규와 유사한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로 적용 대상을 한정합니다. 적용 대상자는 18세 이상으로 캘리포니아주 거주 증명을 하고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실바 하원의원 박동우 보좌관은 법안이 통과되면 한인도 캘리포니아주 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다면서 정치인에게 법안 지지를 부탁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부에나파게 한인 마켓 주차장에서 타인종에 의한 여성 핸드백 날치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에나파 경찰국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한 남체인과 시온마켓 몰 주차장에서 모두 5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모두 한인이었습니다. 부에나파 경찰국의 알렉스 홍 형사에 따르면 신고된 5건 가운데 4건의 용의자는 운전자와 공범 등 최소 2명 이상의 흑인이었습니다. 나머지 1건은 라틴계 2인조에 의한 범행이었습니다. 수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마켓을 본 여성이 차 조수석에 핸드백을 두고 트렁크에 그로서리를 싣는 사이라든지 또는 카트를 반납하러 갔다 오는 사이 또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타는 사이에 짧은 순간을 노려 조수석 문을 열고 핸드백을 집어 달아나는 것입니다. 알렉스 홍 형사는 CCTV 영상 분석 결과 용의자들은 카메라와 멀리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대기시켜놓고 혼자 온 40대 후반 이상 나이의 한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점찍고 순식간에 범행을 저지른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범행은 지난 19일 정오쯤 한남체인몰에서 발생했습니다.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라틴계 용의자 2명은 핸드백을 훔친 뒤에 황색 다치 챌린저를 타고 인근 US 메트로뱅크 쪽으로 도주했습니다. 또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흑인 용의자들은 도주에 이용한 차량이 검정색 인피니티 세단이었습니다. 알렉스 홍 형사는 지난 2월 라팔마 한남체인에서도 검정색 인피니티 세단이 동원된 유사한 범행이 있었으며 이 사건도 역시 이들의 소행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알렉스 홍 형사는 핸드백을 문 열린 차에 놓아두지 말고 차에 타기 전 주위를 잘 살펴보는 것이 우선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무료 주차의 천국이었던 라스베가스의 주요 호텔과 카지노들이 하룻밤에 최고 $30 정도까지 주차비를 징수하기 시작한 가운데 몇몇 호텔들이 다시 주차비를 내리거나 아예 받지 않고 있다고 라스베가스 리뷰 저널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라스베가스 방문객 수가 감소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자 내놓은 고육책이라는 분석입니다. 그 예로 윈 호텔 앤 카지노는 지난해 7월부터 호텔 숙박객들에게는 주차비를 면제하기 시작했고 숙박하지 않는 일일 방문자들에 대해서도 $50 이상 돈을 쓰는 고객들에게는 주차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모폴리탄 호텔 앤 카지노도 올해부터 숙박객들에게는 주차비를 받지 않고 있다고 신문을 전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하룻밤에 $20-30씩 받던 리조트 수수료를 없애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골든 너깃과 레드락 리조트를 운영하는 SLS사는 모든 고객들에게 리조트 수수료 면제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라스베가스의 주요 유명 호텔과 카지노를 운영하는 MGM 리조트와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등은 여전히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는 한인 배우 스티븐 연이 반려견 목줄 미착용과 무례한 태도 때문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LA의 한 한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저는 방금 많은 한국분들이 알고 계시는 재미 한인 연기자와 정말 불쾌한 일이 있었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 한인은 반려견을 데리고 LA에 있는 그리피스 공원에 놀러 갔는데 도착한 지 1분도 안 돼 갑자기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내 반려견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더라며 너무 당황해서 주인을 찾으면서 강아지 좀 잡아달라라고 계속 소리 질렀는데 저 멀리서 견주로 추정되는 분이 천천히 다가와 아이를 잡고 기분 나쁘다는 억양으로 쏘리 한마디만 하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저희 부부는 이 공원에서 반려견의 목줄은 필수다라고 말했는데 그랬더니 그분의 아내가 즉 스티븐 연의 아내가 나는 이 공원에 많이 놀러 오는데 그러니 내 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라고 소리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 여성은 무례한 발언에 어이가 없어서 내가 좀 조심해달라고 했더니 I don't care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이가 없어서 더 반련하려다가 그분의 남편이 갑자기 내 아내는 임신 중이니 그냥 갈 길 가세요라고 했다며 감정이 격해지는 것 같아 저희가 바로 공원 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부분은 저희 남편이 전화 거는 걸 보고서야 그제서야 강아지들에게 목줄을 채우더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누리꾼은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 있느냐라면서 스티븐 연이라는 연기자 잘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최근에 이 우길기 사건과도 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고 부부가 쌍으로 저런 인성이면 왜 욕먹는지 알겠더라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과 상세한 현장에서의 사진은 저희 위코리아닷컴 웹사이트에 잘 게재해 놨습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오전에 낮은 안개와 구름 끼는 곳이 있겠고 낮에 부분적으로 구름 끼는 날씨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바람이 10에서 15마일로 불겠습니다. 벤츄라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5도, 토렌스 샌디에고 68도, 얼바인 가든그로브 세리토스 LA 지역은 72도 예상됩니다. 버뱅크 파사데나 놀트리지 다이몬바 지역은 74도, 리버사이드 77도의 기온 보이겠고요. 밤 최저 기온은 샌디에고와 토렌스가 49도, 그 외의 지역은 51도에서 54도로 어제와 같겠습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까지 오전에 구름 끼고 낮에 부분적으로 구름 끼는 날씨가 이어지다가 지역에 따라 금요일이나 토요일부터 맑겠습니다. 기온은 내일 60도 중반에서 후반까지 떨어지겠고요. 목요일부터 4, 5도씩 기온이 매일 오르면서 주말엔 80도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A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2도, 수요일 69도, 금요일 75도, 일요일 83도입니다. 이상은 날씨였습니다. 한국 소식 이어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외국환 정지거래 조치를 받았었죠. 그리고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결국 장부를 급히 고쳐서 감사를 통과하긴 했지만 오늘 주가가 15%나 급락했습니다. 이틀간 중단됐던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급락세를 탔습니다. 하루 종일 팔려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주가는 15% 가까이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모기업인 금호산업 주가는 26% 가까이 내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재감사를 받은 뒤 오늘 적정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회계법인의 지적대로 충당금 부채를 더 잡고 에어부산 등 자회사 가치도 다시 평가했습니다. 그러자 영업이익이 줄고 당기손익에서도 적자폭이 크게 늘었습니다. 부채도 1,40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투자에 주의하라는 의미로 아시아나항공을 관리 종목으로 지정했던 한국거래소는 내일 이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내려갈 가능성까지 언급된 터라 당장 투자자들의 불안이 가시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제
회사와 대주주가 시장이 신뢰할 만한 성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에선 대주주가 추가로 자본을 대거나 회사 자산을 파는 방안 등을 촉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공시를 통해 1분기 실적이 예상을 밑돌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실적 충격을 미리 예고한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다음 달 초 잠정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혼란을 막으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실적 충격, 이른바 어닝쇼크를 예고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를 밑돌 것이라는 설명자료를 자율 공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악화를 미리 공시한 것은 처음입니다. 핵심 제품인 반도체 수요와 가격 하락, 다른 주요 제품 가격 하락폭이 예상보다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형 거래처에 공급하는 PC용 8기가 D램 기준 가격은 지난해 12월 7.25달러에서 두 달 만에 5.13달러로 30% 떨어졌습니다. 가격 하락은 예상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도 중국 업체의 LCD 공급 증가로 가격이 더 떨어졌고 휘는 OLED 수요도 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공시는 다음 달 5일 1분기 실적 잠정 발표를 앞두고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지난해 1분기 15조 6천억 원을 기록했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올해 1분기에는 당초 예상되던 8조 원 선이 아니라 6조 원대 40%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0.5% 하락에 그쳤습니다. 1분기 부진은 예상됐던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실적도 생각보다 좀 부진한 모습인데 2분기 추가 가격 하락 이후에 수요가 살아나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좀 빠르게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진은 전체 수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은 넉 달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북한 관련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재 철회 명령 트윗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중국을 방문해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도 베이징에 도착해 북미 간 접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의 실무 책임자인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이틀 전부터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도 오늘 오전 라오스를 가기 위한 경유지인 베이징에 도착해 북미 간 접촉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가 방중 일정을 노출하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추가 제재 철회 지시 후 이루어진 방중이어서 꽉 막힌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 방침은 계속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sanctions that were in place before are certainly still on. They are very tough sanctions. The president just doesn't feel it's necessary to add additional sanctions at this time.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제재는 기존 제재와는 다른 제재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That's an answer this weekend. There's a difference between the Chinese the day before and then the broader sanctions.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제재 철회 투입과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강원 양면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세이모 전 백악관 조정관은 북한의 협상 복귀에 신호를 준 것이며 진전이 없다면 언제든 제재를 추가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대북 압박을 훼손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상존하는 가운데 미 의회는 하노이 회담 이후 처음으로 현지 시간 26일과 27일 양일간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한 청문회를 잇따라 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서태교입니다. 네, 한국 정부가 비무장지대 DMZ 내부를 걸을 수 있는 이른바 평화둘레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무장지대가 민간인들에게 개방되는 건데 정전협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남북정상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에서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2km,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비무장지대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생태계가 잘 보존된 이곳에 정부가 탐방로를 조성하고 민간인 개방을 추진합니다. 이름은 평화 둘레길. 코스는 총 3개입니다. 서쪽 코스는 파주에서 시작해 도라산을 거쳐 DMZ 내 대성동 마을까지 이어집니다. 동쪽은 고성에서 시작해 금강산이 한눈에 보이는 관측소 717OP까지 가는 코스고, 중부는 철원 백마고지를 지나 6.25 최대 격전지였던 화살머리 고지까지 연결됩니다. 탐방객은 휴전선 철책을 통과해 DMZ 내부까지 약 1km를 걸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평화 둘레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통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둘레길이 열리면 인터넷으로 신청한 사람에 한해 한 번에 20명씩 전문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이곳을 탐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관하에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고 둘레길 조성 방안과 안전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당사자인 유엔사, 북한과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조건 다 좋아하죠. 안 가본 데를 찾아보고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DMZ의 평화적 이용은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지만 그 내부가 국민들에게 전면 개방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평화둘레길 개방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과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이 큰 틀에서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실제 북한과 유엔사의 구체적 협조가 필요하고 미확인 지뢰와 또 생태계 파괴 우려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평화둘레길이 시행되면 명실상부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가 이뤄지게 됩니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는 이유기도 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대해 북한 측 반응이 긍정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최근 개성연락사무소 북측 인원이 철수했다 복귀하는 등 남북관계의 유동성은 걸림돌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이 맞물려 있는 상황도 사업의 추진 속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계획된 탐방로 동선 곳곳이 미확인 지뢰 지역인 곳이 많아 지뢰와 불발탄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급선무입니다. 군 당국은 정밀 조사를 거쳐 지뢰를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계획이지만 탐방객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현재 정부 계획으로는 탐방로가 두루미 서식지를 지나고 일부 구간에선 인공 발판과 난간을 설치하게 돼 있는 만큼 환경과 생태 측면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환경 기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탐방로 계획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1년, 그러니까 4계절 이상의 해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어야 돼요. 노선 같은 거를 찾는데 또 마찬가지로 한 1년여 이상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과 환경 측면의 부작용이 해소된다면 DMZ 평화둘레길은 명실상부한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이 시간은 위코리아 실리콘밸리 지사의 마이크 홍 지사장이 보내온 실리콘밸리 소식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전 세계로부터 공공의적 신세가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각종 스캔들과 독점 논란 등의 일로 세계의 분노 여론이 들끓자 각국에서도 강도 높은 조사와 규제를 시행하거나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CNN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구글이 검색 광고 서비스 애드센스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경쟁을 벌였다면서 14억 9천만 유로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년간 총 3차례에 걸쳐 82억 5천만 유로라는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휘둘렀습니다. 앞서 지난 1월 터키 공정경제당국은 구글의 광고 알고리즘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끼워넣기에 부당한 경쟁을 했다며 1,8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데 이은 조치인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영국 의회에서 페이스북은 디지털 깡패라는 비난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영국 하원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위원회는 지난달 17일 108장짜리 보고서를 내고 페이스북이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정경쟁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규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정은 안방인 미국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인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지난 8일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들을 분할해 규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죠. 워런 의원은 이들이 인수합병과 독점 플랫폼을 이용해 공정한 경쟁을 없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향해 좌편향이라며 분노를 표출했죠. 페이스북이 그의 핵심 참모인 댄 스케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의 페이스북 계정을 일시적으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건 차별이고 엄청난 차별이라면서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즉각 자사 시스템이 스케비노 국장을 가짜 뉴스 등을 생산하는 로봇으로 오해해 벌어진 일이라고 사과했습니다. CNN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과거에도 각국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조사와 벌금 등을 받고도 살아남았지만 이번엔 터닝 포인트가 될 정도의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가짜뉴스 유포의 온상이 됐다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트위터에는 각종 혐오와 증오의 발언들이 넘쳐나고 아마존 음모론 서적들의 유통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선 테러 집단이 모집 영상을 올립니다. 여기에 최근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페이스북에서 실시간 중계되고 유튜브에서 급속히 퍼져나갔죠.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나쁜 행동과 콘텐츠를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력은 단순히 특정 인터넷 브라우저만 쓰도록 제한하는 행위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도 기업들이 변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는 페이스북 지분율이 13%에 불과하지만 차등 의결권 덕에 회사의 숨통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구글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 역시 비슷한 지배 구조를 갖게 됩니다. CNN은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이 거대한 규제와 공공의 분노 물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과감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착수 중인 제너럴 모터의 메리 바라 CEO의 말을 인용해 시간은 우리 친구가 아니다라고 조언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마이콩이었습니다. 네, 성경책에 보면 곤란고원이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곤란고원. 동쪽으로는 시리아, 서쪽으로는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으로는 요르단, 북쪽으로는 레바논, 이렇게 네 나라에 걸쳐서 맞닿은 곳인데요. 대한민국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작은데, 어떻게 보면 고원 측으로만 본다면 광대한 고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967년 6월 3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빼앗아서 1981년 자국 영토로 병합하면서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시리아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중동에 위치한 이 광대한 고원 지역으로 본래는 시리아 영토였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지난 1967년 중동 전쟁 결과 이스라엘에 병합되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당시 중동 전쟁 직후 이스라엘의 해당 지역 점령을, 즉 곤란고원 점령을 불법으로 규정한 결의안을 유엔에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시리아는 1973년 이 4차 중동 전쟁을 일으켜서 이 곤란고원 탈환을 시도했습니다만은 실패한 바 있고요. 이어서 또 다음 해인 1974년 이스라엘과 시리아 양국은 곤란고원 접경 일부를 비무장지대로 하자라고 해서 이곳에 양국 주둔군을 철수하고 비무장으로 만들고 유엔군을 주둔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마치
이 한국으로 따지면 남북 간에 대치하는 그런 비무장지대와 같은 그런 첨예한 긴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던 이스라엘과 시리아와의 대치 접경 지역이 바로 이 골란고원인데요. 이후 이스라엘은 1981년 의회에서 자국 법을 골란 지역에도 적용시키는 소위 골란고원 법을 통과시켜서 사실상 이 골란고원 이곳을 자국 영토로 합병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이를 사실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이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영토에 관련된 내용,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인정한다라고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출신 사람이죠. 자, 이 때문에 중동 지역이 다시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로켓 공격에 대한 보복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던 시리아의 군사 요충지를 이스라엘 땅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이 지역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굉음과 함께 섬광이 번쩍입니다. 현지 시간 25일 저녁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가자 지구에 감행한 공습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군은 가자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무장정파 하마스 목표물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새벽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쏜 걸로 추정되는 로켓이 이스라엘 가정집에 떨어지면서 민간인 7명이 다치자 보복 공격에 나선 겁니다. We hold Hamas responsible. The rocket that directly hit this home behind me was produced by Hamas. 보복 공습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시리아의 군사 요충지 골란 고원을 미국이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하는 공식 포고문에 서명하기 직전 이루어졌습니다. I will sign a presidential proclamation recognizing Israel's sovereign right over the Golan Heights.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2017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습니다. 골란 고원까지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하면서 다음 달 초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트럼프로선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유대인과 보수층 표심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유엔은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점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골란고원이 시리아 땅이란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시리아는 물론이고 터키와 레바논, 러시아 등도 미국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최근엔 세계적으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어났을 때 남성이나 여성처럼 주어진 성 역할을 거부하고 자신의 새로운 성별을 찾거나 사회적, 종교적인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취재해봤습니다. 인도 총선 후보 등록장에 힌두교 여신으로 분장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성전환자 후보 칸남마 씨입니다. 5년 전 트랜스젠더를 제3의 성으로 인정한 인도는 지난해 동성애 처벌법도 폐지하는 등 성소수자 인권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So I want to inform to the public we are not having any in the manner caste feeling 태국 선거에서는 분홍머리에 화려한 액세서리를 한 여장 남자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당선엔 실패했지만 성 고정관념을 깨는데 일조했다는 평가입니다. คนที่เป็น LGBTQ เนี่ยเข้าถึงศักดิ์และสิทธิ์ของตัวเองเช่นการรักษาโรคการสมัครงานหรือการเข้าถึงว่าเขาควรตระหนักและรับรู้เกี่ยวกับเรื่อง 전통적인 성 역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여성 차별이 심한 시리아엔 최근 첫 여성 화물차 운전자가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일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لما جيت كنا انه مثل ان انتم الصبايا قصة جايين تاخذوا شغلة شباب لا مو هيك احنا جايين بالعكس انا عم بساعدك انا حدك انا عم كملك انا مو جاي اخذ شيء هو لإلك. 전 세계에서 성차별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무려 6천조 원. OECD는 각국의 성평등 정책을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일본 문부성이 내년 새 학기부터 사용하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실도록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야금야금 실기 시작한 지가 5년이 훨씬 넘었고 이제 2, 3년 뒤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초중고 모든 교과서에 실리게 됐습니다. 2020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사회 시간에 배우는 교과서 내용입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문부과학성은 일본은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시켰습니다. 6학년 교과서에 실린 독도지도는 동도, 서도를 일본식 명칭인 여도, 남도로 바꾸라고도 지적했습니다. 2017년 일본 정부가 확정한 학습 지도 요령과 해설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의무화된 겁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도 각각 2021년과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이날 검정에서 통과한 5, 6학년 사회교과서 6종에 모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불법 점거라는 표현은 5년 전 일부 교과서에만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4학년 교과서 3종에도 모두 독도를 다케시마 혹은 일본 영토로 표기했습니다. 러일 전쟁을 아시아인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고 미화하거나 관동 대지진 대학살의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 역사를 왜곡한 기술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일본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왜곡된 역사관과 영토관을 배우게 됩니다.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외교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승기선, 송봉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